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린 뉴딜을 좀 더 구체화시킨 에너지 뉴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은 에너지 전환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은 통상적으로 아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걸 넘어서서 각종 규제 개혁과 동시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와 또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마치 1930년대 뉴딜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뉴딜을 좀 더 좁혀서 재정 투자의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물론 제가 직접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 여러 전문가들, 또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 활동가들 다 포함해서 한동안 계속 이 집단 지성으로 논의를 수렴해서 만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제 연구 성격상 좀 상당히 장기적인 이러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2060년까지 우리나라 강수량이 얼마큼 증가하면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돼야 되고 수급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재정 투자 예로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초단계입니다. 저로서는 아마 한 달, 6개월, 1년 이런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당장 우리나라가 급한 대로 어떤 분야의 재정 투자를 하고 어떤 정책의 선회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코로나의 여파를 실감한 게, 보통 이런 자료 제출하기를 한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면 바로 제본이 되는데 일주일 전에 제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속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이 제본을 보여드릴 이게 좀 숫자가 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절대로 거기 나와 있는 자료집 인용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보고 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3월부터 해서 두 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이 지난 3월 18일에 국회에 통과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전사업, 또 행정사업, 그리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염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체 규모는 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국채 발행, 소위 언론에서는 적자 국채 이런 말을 쓰는데, 국채는 어차피 적자죠. 그래서 그 말은 아주 리던던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조 3천억 원의 국채가 발행이 됐고, 2차 추경 바로 며칠 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100% 국민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고, 이 중에 상당 정도는 이제 소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 3조 4천억 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 정도 이제 규모가,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한 13조 7천억 원이 현재까지 발행이 됐고,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3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3차 추경이 아마 지금까지보다 규모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당장의 포스트 코로나를 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이 출구 전략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방향의 경기 부양, 물론 구조조정은 늘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규모, 국채 발행의 규모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급박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 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재정의 건전성을 매저하는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죠.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는 매년 중앙정부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또 국가 채무는 누적된 게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은 이 작년만 해도 예산과 결산에서 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이제 늘었습니다. 이것은 GDP가 그만큼 분모가 감소를 한 거죠. 올해 예산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늘었고요. 올해가 현재 마이너스 3.5%의 관리재정 수지 GDP 대비의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아직 1차, 2차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역시 38.1, 39.8,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에 46.4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수치를 코로나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말씀드렸던 두 번의 추경이 있었고, 이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관리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시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변화가. 그래서 현재 3차 추경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의 두 번의 추경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성장 신산업을 지원하고, 앞에서 우리 이영일 원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신산업을 지원하고 또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워낙에 지금 고용에 타격받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경을 논의 중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예상하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의 다음 해인 2009년입니다. 그래서 28조 4천억 원. 이거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해에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죠. 역대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는 두 번 있죠. 2차 올리쇼크 때와 그리고 IMF 방문한 이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가지 한번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그냥 정부가 기재부에서 이 예상을 하면서 성장률이 얼마큼 조정될지 올해,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추경을 통해서 적자가 누적이 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반영 안 한 결과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최근 나와 있는 이런 전망치들을 포함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실질 성장률은 지금으로서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기준으로 0%를 잡고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며칠 전에 발표한 마이너스 0.5%, 그리고 IMF가 직전에 발표한 마이너스 1.2%. 물론 이 수치가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외국에 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는 수치인데, 이것을 물가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100으로 가정을 했고, 이것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워낙에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좀 벤치마킹 차원에서 100으로 그래 맞고요. 세수의 GDP 탄력성은 약간 전문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것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이 만약에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약화되면 당연히 세입이 줄어들 테니까, 줄어든 세입, 나가기는 한 건 있고, 이 줄어든 세입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해서 메워야 될 부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1의 탄력성, 그러니까 GDP가 1%포인트 늘면 또는 감소하면 그에 따라 세수도 늘려나 준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 좀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시면 이게 현재까지 추경 규모입니다. 아직 3차 추경 안 했기 때문에 규모도 아직 확실치 않죠. 2차 추경까지 보면 관리재정 수준이 당연히 적자 부분도 늘어나죠.
나오고 GDP 대비로 아까 2%대가 3%대 있었는데 이제 4.7에서 5.0까지 세 개의 성장률에 따라서 이런 정도까지 늘어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국가 채무도 역시 그래서 올해가 아직 40%안 넘을 거다라고 정부가 예상했는데 42에서 43까지 이런 정도의 범위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벌써 상당 정도의 내상이 있고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가는 정도를 제가 이 30조 원을 사실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미 많이 짜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국채로 확보를 한다면 그럴 경우에 관리재정 수지는 역대 전무후무한 마이너스 6% 이상. 제가 사실은 이 수치를 이렇게 제시하면 안 돼서 좀 이 강호의 보수라고 의미를 해봤는데 아마도 기재부가 6% 이상으로 가게는 안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이너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저로서는 이 수치는 30조 원의 3차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 왜냐하면 명목 성장률이 사실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채무도 역시 그에 상응해서 44%대 이런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재정학회 회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재정 건전성과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학계에서 이 논쟁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자료를 제가 추가를 해봤는데 결국은 작년에 관리재정 수치가 마이너스 2.8%로 확정이 됐고 지금 이 수치가 이제 3차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IMF의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그러니까 당장 작년 가을에 이 그림이 박경수 교수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동시에 국가 채무 역시 쭉 가는 거에서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뒤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기 재정 계획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정도의 그래프의 기울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이제 크게 보면 1년 동안 확장 재정 정책론과 재정 건전성 정론의 이런 걸 주장한 학자들이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두 논이 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좀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자 하는 주장하는 전문가와 또 정부 입장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통적인 SOC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뼈없게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회색 성장, 잘 성장도 잘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한다고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GDP 3%를 초과한 재정 편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이제 3차 추경까지 간다면 이제 이 수치는 4%, 네, 그 이상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물론 확장 재정 정책이 가능하고 실제 그것이 국가 신인도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원고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채가 그렇게 급속하게 늘 가능성 별로 없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 돈 없이 어떻게 복지당하고 이 확장 재정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돈이 필요하다면은 좀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 돈을 확보할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면 이것은 뭐 저의 평가입니다. 작년에 같이 이제 학교장을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건 컨센서스라고 보기 힘들지만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시적 차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일정 효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 증가, 국가 채무 증가율 이런 것들이 경제 위험 요인으로 앞으로 있을 계속 국제 충당에 될 비용, 또 너무 이것이 남발됐을 때 어떤 국가 신인도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 당연히 제고해야 되고 동시에 증세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논의 중에 사실은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써야 한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써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경기를 다시 한번 되돌리고 동시에 이 경기를 되돌리되 이것이 디지털 뉴딜처럼 굉장히 장점이 많고 미래의 먹거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함이 있고 실제로 소득 격차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전형적인 경제에서 말하는 이 숙련 편향적 기술지도 아닙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아니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작년 말에 초에 내렸던 생각인데 그로부터 1월부터 지금 4개월 지난 후에 엄청나게 상황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시점에서 처음에 내렸던 이 결론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재정 투자가 없이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 오히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좀 더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이런 재정 건전성 면에서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분명해야 한다. 조금씩 나눠주고 면 보이고 위험 부담 별로 없고 어떤 반발이라든지 저항이 없을 이런 쪽에 이렇게 돈 나눠주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지 않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반드시 지금 필요한 동시에 일자리와 기업 회생 이런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정부가 하면서 이 3차 추경을 고민해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카피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아까 유정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건 무디스의 4월 28일 건데 그래도 한국이 이런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단기로 정말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재정, 경기 위한 기업을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해서 정말 바라기는 세수가 증대되고 그럼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회복된다. 아까 그 국가 재무의 그래프가 계속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천력합니다. 사실 독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독일이 미국보다도 GDP 대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죠. 6%가 넘는 GDP 2%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독일 정부가 선언을 했는데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슈바르트 널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재정 건전성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앞으로 언제도 닥칠지 모를 위기를 생각하더라도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물론 쉽지 않더라도 이런 목표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는가? 전통 애소 시장 절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 며칠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제2공항 무슨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도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미래형 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일자리와 소득 창출형 산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의장 폰테어 라이엔이 4월 20일에 이런 아주 하루 우리나라에 맞는 말 같아요. 회복력 강하고 녹색이고 디지털 이 얘기를 바로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 EU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의 그림이죠. 사실 이거보다 큰 거 같긴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긴 한데 그 뒤에 더 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엄청난 강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녹색 부양가? 이 녹색 부양이라는 말 이건 제가 좀 만든 워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부양을 하려면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녹색 부양을 해야 된다. 회색 부양 말고 녹색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 익숙한 게 당장 경기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건설사들 좀 다시 살리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SOC 투자입니다. 그것이 교과서도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니겠다. 여러 지표들이 이미 우리나라 SOC가 결코 OECD 전체 수준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경제 활성화, 일자리 소득 창출 이러한 기준으로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정말 정부가 국민에 찾아야 된다. 쉬운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 디지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또 됐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미 저도 줌 사용해서 비대면 강의 2달 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교수들 훨씬 정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거의 좋아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미 국민들 컨센서스를 만들어졌으니까 외적 충격으로. 그렇지만 좀 더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 귀한 돈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외국도 얘기하듯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에너지에 주목하느냐, 이것은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린 뉴딜은 이런 재정 어떤 사업, 투자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는 각종 정책이라 수반돼야 된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지 또는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정 투자가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의 어떤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재정 투자 면에서의 에너지 뉴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별히 에너지가 좋은 것은 디지털과 바이오와 이게 상호 대체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력과 IoT의 결합이라든지 너무 무궁무진해서 말씀 다 드리기도 힘듭니다. 엄청나게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분야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엄청나게 융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바이오도 넓게 보면은 그린 뉴딜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중요해지고, 물론 당장의 산업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 역설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느꼈을 거라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집에 있어 너무 힘들고, 저도 막 집에 있으니까 막 일주일 되니까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사람이 불안정해지냐고 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공기 하늘 보면서 좋았잖아요. 그죠?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옛날 80년대 90년대 봤던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린 뉴딜하고 녹색 성장 생각난다고 10년 전에 끔찍했던 이막 4대 강국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거는 그때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녹색 성장, 그러니까 회색 성장 말고 제대로 된 MB식 녹색 성장 아닌 제대로 된 녹색 성장은 그것이 가져오는 비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렸던 어떤 논문을 다시 요약한 그림입니다. 상당히 잘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분은 받아서 보시는 대로 그냥 녹색 성장, 그린 뉴딜이 수반되지 않은 그냥 녹색 성장은 자칫하면 생산성을 지향하되 소비도 증가하되 일단은 소득 격차의 확대라든지 또는 실업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디지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려라는 것이 녹색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 보장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이번 30조를 만들면 당연히 고용주시지원금 같은 것도 아마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은 7개월 동안에 30조를 다 넣어서 사업을 벌릴 수 없기 때문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일자리 보장하는 거, 뭐 노동시간 단축 52시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이 시행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탄소세,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심지어 탈성장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유럽에도 많고 우리나라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 가자. 지금 뭐 수출 감소도 할 수 없이 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 감소도 하고 좀 작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바로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탄소세도 에너지에 붙이는 거고요. 높은 에너지 효율 당연하고요. 여기서 엄청난 일자리 나온다. 부가가치도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개념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 탄소세는 뭐 말도 많고 살도 많기 때문에 좀 나중으로 생각하더라도 당장 추경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이미 허가난 재생에너지 규모가 엄청 많습니다. 허가난 것들 10기가와트 풍력 맞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네, 왜 필요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딜을 통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면서 보면 말씀드렸죠. 에너지 분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이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동력자원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이르기까지 그냥 에너지는 산업 발전의 역군입니다. 그냥 산업 발전의 그냥 생산 요소, 투입 요소,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은 낮죠. 전력은 절대 정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그냥 몇 가지 개념만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대비 효율성 높을 수 있다.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일자리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총 집가점 일자리가 5천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미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000만 개가 넘었고 이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발전 용량도 전 세계 기준 너무나 1%도 안 되죠. 0.5%, 고용은 더 적습니다. 0.1. 이런 걸 좀 키우자는 것이죠. 많은 연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늘리면 고용,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고용 창출가 크다는 것이 다 검증이 된 사실이죠. 네, 이건 제가 추산해 본 건데 그 스탠포드의 제이콥슨 교수가 이제 너무 질렀더라고요. 140만 개 조금 과도하고요. 이런 정도 100% R이 100으로 가면 이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저는 2050년 아까 제가 장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50만 개 이상.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총 고용 규모가 49만 명입니다. 이런 좀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원자력 굉장히 논쟁 많은데 원자력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 가까이 공급하는 3만 7천 명 고용돼 있습니다. 그 10배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어려운가? 사실은 뭐 저는 그냥 관심 많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머뭇머뭇거리고 직무들 사이에서도 말도 많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거 하는 거 맞아? 뭐 저런 장난감 같은 바람에 비해서 전력 나오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 3개 세대의 충돌이 있다고 봅니다. 7, 80대, 4, 50대, 20, 30대. 이게 충돌이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 아직 80대 중반에 살아 계시거든요. 저랑 이런 얘기하면은 어디서 아니 전기가 어디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있고 5,200만을 또 이것이 국회에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쉽게 연애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천천히 완전히 너무 급속하게 가져오고 또 오래 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오래 살아야죠 당연히.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 귀한 이거는 다음번 6월달에 있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게 소득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와 굉장히 말씀드렸고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물 인프라 재투자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땅 밑으로 물 새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이런 쪽 이런 거는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비가 지금 앞으로 몇 배나 더 많이 쏟아진대요. 저는 그 연구 안 했지만 그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대 지원경공학과 교수님이 예측을 하는데 2030년 되면 지금보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물 올라오고 일상화 될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투자하는 게 저는 이게 지혜로운 정보로 책임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엄청 나오고 돈도 많이 들어요. 한 2, 30조 규모 추산이 돼요. 충분해요, 할 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정치인의 양극화, 에너지를 갖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깝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주류죠, 이 논리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가 워낙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고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지식이 있고 또 기존의 전통 에너지의 이해방자 문제. 하지만 저는 좋게 보면 이런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 일자리의 선순환, 환경과 과거의 성장은 대척인 줄 알았는데 대척이 아니다. 같이 간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고요. 저도 좀 기회도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학자로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메가 트렌드,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사회 대한민국이 역동적이고 제2산업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발전돼서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또 풍력에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상황인데 조금만 노력하고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방향을 잡는다면 돈 셔틀을 쓰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